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첫 번째 총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민준 대령은 그날 밤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후 8시 2분.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떨렸다. 대통령 각하께서 총격을 당하셨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오십시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는 605년 만에 처음이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다. 궁정동까지 15분,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고요함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부상당했다는 소식만 알려졌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 죽었다는 것을. 안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경호원들이 뛰어다니고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고 피가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이민준은 천천히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대통령 박정희의 시신이 식탁 옆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 총상, 가슴에 총상. 그의 옆에는 차지철 경호실장, 역시 죽어 있었다. 그리고 4명의 경호원, 6구의 시신. 공식 사망자 수는 나중에 2명으로 축소되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날 밤 7명이 죽었다. 방 한쪽 구석에 2명의 여가수가 떨고 있었다. 심수봉과 신재순.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김재규 부장님이 총을... 여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민준은 시신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차지철을 먼저 죽었다. 총상 위치와 혈액 응고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암살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실장을 먼저 쏘았을까?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즉흥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비공식적으로 현장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된 암살이었다. 정확하게 계산된 살인이었다. 그런데 왜 순서가 이상했을까? 차지철을 먼저 죽였다. 이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다. 오후 10시, 김재규는 체포되어 군사안전기무사령부 지하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이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인 남자와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김재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곧았다. 오히려 이민준이 더 긴장했다. 김재규 부장님. 이민준은 공식 직함을 사용했다. 아직 해임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재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나는 벌레를 죽였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벌레요? 차지철 말입니다. 그 인간은 우리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재규의 동기는 개인적 원한이었다. 차지철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재규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 새끼가 정보부장이야? 쓸모없는 놈.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을 쏘셨습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김재규는 잠시 침묵했다. 대통령 각하는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차지철만 제거하면 계엄이 선포될 것입니다. 군부가 움직일 것입니다. 더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민준은 김재규의 말을 녹음했다. 그러나 녹음기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 김재규의 눈빛.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눈이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혼자 계획하셨습니까? 김재규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미소였다. 혼자라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혼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벌레를 죽이는 데는 여러 손이 필요합니다, 대령님. 신문은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 김재규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차지철이 목표였다. 대통령은 우연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민준은 느꼈다. 뭔가 빠져 있었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민준은 동료에게 물었다. 김재규 부장이 최근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해봤나? 공식 일정은 다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공식 일정은?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이민준은 기록실로 갔다. 새벽 4시. 그는 지난 6개월간의 감시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장은 항상 감시를 받았다. 아이러니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다른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다니. 그리고 그는 찾았다. 7월 15일. 김재규가 북한산 기슭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는 기록. 공식적으로는 사적인 기도 시간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군가를 만났다. 사진이 있었다. 흐릿했다. 김재규와 정체불명의 남자. 그리고 뒤편에 심려. 벌레를 죽이는 데는 여러 손이 필요합니다. 김재규의 말이 다시 들렸다. 이민준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 김재규를 조종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38선 너머에 있다면? 1979년 10월 27일, 이민준은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재규와 차지철, 두 남자의 역사, 두 남자의 전쟁. 차지철, 1935년생, 육군 소장, 대통령 경호실장.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유신체제의 칼이었다. 그는 데모를 진압하고 반대자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감독했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차지철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통령 각하, 탱크 몇 대만 보내주십시오. 부산의 데모대를 30만 명쯤 쏴 죽이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30만 명. 부산 인구의 거의 4분의 1. 김재규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반대했다. 각하, 그것은 학살입니다. 국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지철이 비웃었다. 김 부장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정보부가 쓸모없는 겁니다. 이민준은 증언들을 읽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차지철은 김재규를 모욕했다. 야, 김재규. 너는 왜 정보를 제대로 못 모아? 쓸데없는 놈. 대통령은 웃었다. 김재규는 참았다. 공식 버전에 따르면 김재규는 그 모욕 때문에 총을 쐈다. 하지만 이민준은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한 달 전 보고서. 차지철이 김재규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재규 부장에 대한 의심스러운 접촉 보고, 조사 필요. 보고서는 짧았다. 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차지철은 김재규가 누군가와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생각했다. 만약 차지철이 계속 조사했다면, 만약 그가 김재규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김재규는 체포됐을 것이다. 고문당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차지철을 먼저 쐈구나. 이민주는 깨달았다. 차지철은 목표였다. 처음부터 목표였다. 대통령이 아니라. 하지만 누가 김재규에게 차지철을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민주는 다시 그 흐릿한 사진을 꺼냈다. 북한산 사찰. 정체불명의 남자. 승려. 그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했다. 이상민,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지난 6개월간 북한 간첩 활동 보고서 좀 볼 수 있을까? 왜? 김재규 사건 때문이야. 침묵. 민준아, 그쪽으로 파면 안 돼. 위에서 금지했어. 왜 금지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김재규가 혼자 한 일이야. 끝.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질문하지 마. 네 안전을 위해서. 이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무언가 큰 것이 숨겨져 있었다. 국가 수준의 비밀. 그날 밤 이민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재규의 말이 맴돌았다. 나는 벌레를 죽였습니다. 벌레. 차지철. 왜 벌레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만약 이것이 북한의 작전이었다면, 만약 김일성이 차지철 제거를 명령했다면, 공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다. 중앙정보부장을 공작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민주는 역사를 떠올렸다. 1970년대 내내 북한과 남한은 비밀 접촉을 했다. 적십자 회담, 남북조절위원회, 수많은 뒷거래. 만약 그 과정에서 김재규가 포섭됐다면, 만약 북한이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아니면 협박했다면, 벌레를 죽이는 데는 여러 손이 필요합니다. 이민주는 이제 알았다. 그 손들 중 하나는 평양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10월 28일, 이민주는 현장 재구성을 시작했다. 궁정동 안가 2층 연회장. 그는 마네킹 6개를 배치했다. 대통령, 차지철, 경호원 4명, 그리고 김재규의 위치. 초침을 보며 움직임을 재현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작. 김재규는 대통령 맞은편에 앉았다. 차지철은 대통령 오른쪽. 여가수 2명이 노래를 불렀다.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저녁 만찬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만찬이었다. 7시 35분. 김재규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6분간 사라졌다. 6분, 360초.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이민주는 김재규의 동선을 따라갔다. 연회장에서 복도로. 복도 끝 작은 방. 그곳에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발터 PPK, 독일제 권총. 중앙정보부 무기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언제 가져왔습니까? 이민준이 무기고 담당자에게 물었다. 사흘 전입니다. 김 부장님이 직접 가져가셨습니다. 사흘 전, 10월 23일.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최소한 72시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김재규는 권총을 챙기고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는 경호원 박흥주 대령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 대령, 김재규가 말했다. 곧 총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위층의 경호원들을 모두 사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장님. 대화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흥주는 질문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박흥주는 김재규의 충직한 부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민주는 박흥주의 신원 조회서를 다시 꺼냈다. 박흥주, 42세, 육군 대령, 중앙정보부 경호과장, 출신지 함경북도 청진, 월남연도 1950년, 가족사항, 부모 사망, 형제 없음. 이민주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다. 정말 없었을까? 아니면 북쪽에 남아 있었을까? 그는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았다. 1950년 청진 피난민 명부. 박흥주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주석. 형 박흥철은 인민군 입대로 월남하지 않음. 형. 북한에 형이 있었다. 그 사실이 왜 신원조회서에서 빠졌을까? 누가 지었을까? 공식적으로는 행정착오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다. 이민주는 현장 재구성을 계속했다. 7시 41분, 김재규가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발터권총. 그는 문을 열었다. 모두가 그를 봤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의 손. 두 번째 총성, 차지철의 가슴. 세 번째 총성, 차지철의 머리. 왜 세 발입니까? 이민준이 법의학자에게 물었다. 한 발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증오범죄의 특징입니다. 증오. 김재규는 차지철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차지철을 반드시 죽여야 했다. 왜? 누가 명령했을까? 네 번째 총성. 대통령 박정희의 팔. 다섯 번째. 빗막았다. 여섯 번째. 가슴. 대통령이 쓰러졌다. 김재규는 탄창이 비었다. 그는 나갔다. 복도에서 또 다른 권총을 가져왔다. 돌아와서 일곱 번째 총성. 대통령의 머리. 확인 사살입니다. 법의학자가 말했다. 군사훈련 받은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도 총소리. 박흥주가 경호원들을 썼다. 4명. 모두 머리에 정확히 한 발씩.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이민주는 기록했다. 전체 작전 시간 3분 20초. 360초도 안 됐다. 이것은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었다. 정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암살이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이민주는 속으로 물었다. 김재규 혼자서? 불가능했다. 그는 정보부장이었지만 암살 전문가는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훈련시켰다. 누군가 작전을 짰다. 누군가 평양에서. 10월 31일. 이민주는 국가안전기획부 지하 5층 특수자료실에 있었다. 접근 권한이 필요한 곳. 대통령 암살 수사관이라는 이유로 임시 허가를 받았다. 그는 북한 공작 활동 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1979년 623건의 간첩 사건, 그중 78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적발됐다.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잡히지 않았을까. 7월 보고서. 의심 대상. 북한산 기슭 봉은사 인근 수상한 만남 목격. 날짜 7월 15일.
장소, 봉은사, 뒤편 암자. 중앙정보부 고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신원 미상의 남성과 접촉. 사진 촬영 성공. 식별 불가능. 이민주는 사진첩을 꺼냈다. 증거사진 번호 743. 흐릿한 흑백 사진. 두 남자가 암자 앞에 서 있었다. 한 명은 확실히 김재규였다. 양복 차림, 키 175cm. 뒷모습이었지만 체격이 일치했다. 다른 남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승복을 입었다. 아니, 승복 같은 옷. 자세히 보니 승려가 아니었다. 군임의 자세, 고든 등 단정한 걸음걸이. 뒤편에 또 한 명. 진짜 승려. 늙은 승려. 80대로 보였다. 그는 암자 문 앞에서 뭔가를 들고 있었다. 향로? 책? 이 사진을 찍은 요원이 누구입니까? 이민준이 자료실 담당자에게 물었다. 기록에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원본 보고서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복사본입니다. 원본 사라짐. 누군가 증거를 없앴다. 김재규? 아니면 더 높은 사람? 이민주는 봉은사를 조사했다. 1945년 창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불교 사찰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에 북한 유격대가 숨어들었던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사찰 거주자 명단을 요청했다. 1979년 7월 기준 스님 12명, 그중 1명 해각스님 83세 함경북도 출신. 월남연도 1951년. 함경북도 박흥주와 같은 고향. 우연일까? 이민주는 해각스님의 과거를 파헤쳤다. 성명 김철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해방 후 월북. 1950년 노동단 입당. 1951년 갑자기 월남. 이유, 기록 없음. 사상 전향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과거 이력입니다. 문제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없음. 비공식적으로는 완벽한 위장. 28년 동안 의심받지 않은 노스님. 북한 고향. 공산당 경력. 그리고 김재규와의 만남. 이민주는 11월 5일 봉은사를 방문했다. 해각스님을 만나러 갔다. 암자는 본당에서 15분 거리.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암자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문을 밀었다.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불, 경전 몇 권. 낡은 목탁. 그리고 재. 아궁이에 재가 가득했다. 최근에 무언가를 태우는 적이었다. 이민주는 재를 조심스럽게 뒤졌다. 탄 종이 조각들. 글자는 거의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조각에 남은 글자. 작전명. 벌. 벌. 김재규가 한 말. 나는 벌레를 주겠습니다.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민준이 본당으로 내려가 물었다. 젊은 스님이 대답했다. 해각 스님은 10월 27일 입적하셨습니다. 10월 27일? 네, 대통령 암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김재규가 체포된 날. 해각 스님이 죽었다. 아니, 입적했다. 공식 사인, 노환.
비공식적으로는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화장했습니다. 유해는 뿌렸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스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증거 없음, 시신 없음, 기록 없음, 완벽한 속어. 이민주는 암자로 다시 올라갔다. 쟤를 전부 수거했다. 실험실로 가져갔다. 법의학팀이 3일간 분석했다. 결과 탄종이에서 발견된 글자들, 한글과 숫자, 가능한 단어 복원, 작전, 벌레, 차지철, 10월, 제거, 작전, 벌레, 차지철, 제거. 이민주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북한산 암자에서 작전이 계획됐다. 목표는 차지철 제거, 김재규는 실행자. 하지만 누가 명령했습니까? 이민주는 빈 암자에 혼자 서서 물었다. 해각 스님? 그는 연락책이었을 뿐 진짜 명령은 더 위에서 왔다. 평양에서. 공식적으로 이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됐다. 쟤는 폐기됐다. 사진은 삭제됐다. 비공식적으로 이민주는 알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것을. 11월 10일 이민주는 국군 보안사령부 극비 자료실에 있었다. 그곳에는 탈북자 신문 기록이 보관돼 있었다. 수천 개의 파일. 그중 하나를 찾아야 했다. 최근 6개월 내 탈북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있습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담당관이 컴퓨터를 뒤졌다. 한 명 있습니다. 이름 강철수. 나이 47. 직책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자. 탈북 일자 1979년 9월 3일. 9월 3일. 암살 55일 전.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대통령 암살 수사입니다. 담당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들었다. 10분 후. 내일 오전 10시. 안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0분만 허락됩니다. 다음날 아침. 이민주는 서울 외곽의 안가로 갔다. 경호가 삼엄했다. 신원 확인 설번, 금속 탐지기, 몸수색. 그리고 지하실로 안내됐다. 강철수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 이민준이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대통령 암살 수사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민준은 사진을 꺼냈다. 봉은사 암자, 김재규와 정체불명의 남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철수는 사진을 오래 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리명호, 정찰국 상좌, 대남공작 전문가, 일명 그림자. 15년간 남한 침투 작전 수십 건 지휘. 이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그가 왜 김재규를 만났을까요? 만났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공작입니다. 무슨 공작입니까? 그건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올해 여름 평양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별 작전, 작전명, 벌레, 목표, 남한 정권의 핵심 인물 제거. 구체적인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벌레. 이민주는 속으로 반복했다. 작전명이 벌레였습니까? 네. 왜 그런 이름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승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김일성. 언제 승인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지만 7월쯤이라고 들었습니다. 7월. 김재규가 봉은사에서 리명호를 만난 달. 이민주는 다음 질문을 조심스럽게 했다. 작전 목표가 차지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철수의 눈이 커졌다. 차지철? 경호실장? 네. 그렇다면 말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철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북한 지도부는 차지철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봤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왜냐하면 차지철은 강경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 그 뒤 남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데프콘2 전면전 준비. 누가 주도했습니까? 차지철입니다. 그는 보복을 원했습니다. 평양 폭격까지 건의했습니다. 이민주는 기록을 떠올렸다. 맞았다. 차지철은 그때 가장 공격적이었다. 북한은 차지철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가 있는 한 긴장 완화는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경호실장을 암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철수는 말을 멈췄다. 그래서 김재규를 이용했다. 이민준이 문장을 완성했다. 추측입니다.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논리적입니다. 김재규는 중앙정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지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실행자였습니다. 어떻게 푸섭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협박, 해유, 이념, 아니면 강철수는 이민준을 똑바로 봤다. 아니면 그는 차지철을 진심으로 증오했고 북한은 그 증오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조종하는데 큰 공작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제안을 하면 됩니다. 올바른 순간, 올바른 제안. 7월 봉은사. 리명호가 김재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차지철을 제거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차지철은 죽었습니다. 북한 관점에서는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보너스였겠죠? 아니면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씁쓸한 미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차지철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범인 검거. 하지만 대통령도 함께 죽으면 혼란, 쿠데타, 내전 가능성. 남한은 몇 년간 마비됩니다. 북한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김일성이 처음부터 대통령과 차지철 둘 다 제거하려 했다면? 작전 이름이 벌레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까? 강철수가 물었다. 차지철을 벌레라고 불렀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해충. 하지만 벌레를 죽이면 다른 것도 함께 죽습니다. 벌레가 기생하던 숙주도. 숙주. 대통령 박정희. 증거가 있습니까? 이민준이 간절히 물었다. 문서, 녹음, 뭐라도.
없습니다. 이런 작전은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 사람만 합니다. 최고 지도자, 정찰국장, 그리고 실행자. 실행자는 김재규입니까? 아니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김재규는 도구였습니다. 진짜 실행자는 리명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그는 시계를 봤다. 지금쯤 평양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30분이 끝났다. 경호원이 문을 두드렸다. 이민주는 일어났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당신은 고위 장교였습니다. 강철수는 창밖을 봤다. 벌레 작전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작전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통령을 암살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민주는 안가를 나왔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졌다. 작전명, 벌레, 목표, 차지철 제거, 부가 목표, 대통령 암살, 실행자, 김재규, 배후, 북한 정찰국, 최종 승인, 김일성.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탄 종이 조각, 흐릿한 사진, 탈북자의 증언. 법정에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 비공식적으로 이민주는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차에 타며 생각했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진실과 평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다. 11월 15일, 이민주는 박흥주 대령의 집을 수색했다. 공식적으로 박흥주는 10월 29일 자살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혼자 살았다. 가족 없음, 친구 없음. 완벽한 고독. 아니, 완벽한 위장. 이민주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책장, 침대 밑. 처음 20분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군인의 집. 너무 평범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화장실 변기통을 열었다. 물속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다. 방수처리. 안에 작은 수첩. 이민주는 장갑을 끼고 꺼냈다. 수첩은 암호로 가득했다. 숫자와 한글 자음의 조합. 기 1 5 치 2 7 비 4 3. 날짜도 있었다. 7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기록 10월 26일. 이민주는 암호 전문가에게 가져갔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만남 기록입니다. 장소와 사람을 코드화한 것입니다. 익은 강북, 힘은 접촉자, 조인 봉은사, 봉은사, 또 봉은사. 10월 12일 기록을 보십시오. 암호 전문가가 가리켰다. 납 3, 닌 K, 최종. 최종이라는 단어는 암호가 아니었다. 그대로 한글로 쓰여 있었다. 최종 무엇입니까? 작전 최종 점검이었을 겁니다. 10월 12일은 암살 14일 전입니다. 이민주는 박흥주의 은행 기록을 조사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10월 5일 500만 원이 입금됐다. 출처, 해외 송금.
발신국가 일본. 일본? 왜 일본에서? 이민주는 알았다. 북한은 일본을 경유해서 자금을 보낸다. 제1조선인 총연합회를 통해서. 박흥주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민주는 보고서에 썼다. 500만 원. 1979년 기준으로 거액입니다. 일반 대령의 3년치 연봉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박흥주의 개인 사물함에서 편지가 나왔다. 봉투에는 주소가 없었다. 안에 손으로 쓴 편지. 흥주야, 잘 지내냐? 형은 건강하다. 어머니 산소는 매년 찾아뵙고 있다. 네가 남쪽에서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통일이 되면 가능하겠지. 그날을 위해 너도 힘써다오. 형, 흥철. 형, 박흥철. 북한에 있는 형. 편지 날짜 1978년 3월. 어떻게 편지가 왔을까? 남북한은 우편 교류가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가 대북 공작에 사용하는 비밀 우편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기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박흥주가 접근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때부터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민주는 더 깊이 파헤쳤다. 국가안전기획부에 박흥철의 신원조회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답이 왔다. 박흥철, 60세. 조선인민군 정찰국 중좌. 대남 공작 담당. 1950년대부터 활동. 동생 박흥주를 15년간 회유 시도. 1978년 성공적 포섭 추정. 포섭. 박흥주는 15년간 버텼다. 하지만 결국 넘어갔다. 왜? 돈? 이념? 아니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산소는 매년 찾아뵙고 있다. 어머니, 가족, 피부치. 공식적으로 박흥주의 어머니는 1950년 폭격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만약 살아있었다면? 만약 북한이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면? 이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협박.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 박흥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협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대통령 암살에 가담하려면 더 강한 동기가 필요했다. 이민주는 박흥주의 일기장을 찾았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었다. 1979년 9월 30일 기록. 오늘 형님을 만났다. 판문점에서. 30년 만에.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나는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형님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리고 형님이 말했다. 동생아, 이제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냐?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대답했다. 형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형님이 손을 잡았다. 곧 연락이 갈 것이다. 부탁이다. 9월 30일, 암살, 26일 전. 박흥주는 그때 이미 공작에 끌려들어 있었다. 10월 5일 기록. 오늘 김재규 부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박대령, 자네를 믿어도 되겠나? 나는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부장님. 부장님이 말씀하셨다. 곧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네. 자네가 필요하네. 나는 알았다. 이것이 형님이 말한 그 일이라는 것을. 10월 23일 기록. 오늘 최종 지시를 받았다. 26일 궁정동 안가. 총소리가 들리면 위층 경호원들을 제거. 머뭇거리지 말 것. 이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것.
어머니를 위한 것, 평화를 위한 것. 나는 떨렸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록. 10월 26일. 오늘이다. 저녁 7시 41분. 나는 준비됐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형님,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이여. 안녕.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다. 박흥준은 10월 29일 사라졌다. 공식 기록. 한강의 투신 자살. 유서 발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시신은 없었다. 한강에서 사흘을 수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흥준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민주는 확신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무 완수 탈출. 비공식 정보망을 통해 확인했다. 10월 29일 밤 동해안 삼척시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목격됐다. 해군이 추적했지만 놓쳤다. 박흥준은 그 잠수정을 탔습니다. 이민주는 보고서에 썼다. 그는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형과 재회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산소에 절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한 군인,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영웅. 조국 통일을 위해 대통령 암살에 협력한 애국자. 아이러니했다. 남과 북, 둘 다 자신이 애국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쪽의 애국은 다른 쪽의 반역이었다. 이민주는 일기장을 덮었다. 박흥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에서 본 얼굴. 평범한 군인, 성실한 부하.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28년간의 그리움이 있었다. 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고향에 대한. 북한은 그 그리움을 무기로 썼습니다. 이민주는 중얼거렸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 가족. 11월 21일. 이민주는 국군정보사령부 전파감청대에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 북한의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곳.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서울 방향으로 발신된 암호 전문을 보여주십시오. 이민준이 요청했다. 감청대장이 파일을 가져왔다. 총 237건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군사통신입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3시 42분 평양 중앙에서 발신, 수신지 불명, 암호 강도 최상급. 내용은 해독 불가입니다. 우리 암호 체계에 없는 코드입니다. 이민주는 전문 기록을 봤다. 짧았다. 단 13글자. 숫자와 부호의 조합.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해독된 단어 하나가 있었다. 벌레. 이것을 어떻게 해독했습니까? 해독한 게 아닙니다. 평문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일부러 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신호였다. 공작원에게 보내는 최종 실행명령. 나머지 부분을 해독할 수 있습니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슈퍼컴퓨터로 10년, 인간으로는 100년. 이민주는 좌절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혹시 이후 전문은 없습니까? 10월 27일 이후? 있습니다. 10월 28일 오전 6시 20분. 같은 발신지. 짧은 전문. 기록을 봤다. 역시 암호. 하지만 끝에 또 평문. 두 단어. 임무 완료. 임무 완료. 박흠주가 북한으로 돌아간 날 보낸 전문이었다. 이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감청대장이 말했다. 대통령 암살과 북한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전쟁입니다. 국민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민준은 고민을 빠졌다. 진실과 평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그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만났다. 전두환은 곧 권력을 잡을 사람이었다. 12월 10일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정권교체, 비공식적으로는 군사독재의 시작. 이대령, 수고가 많소. 전두환이 말했다. 보고서 잘 읽었소. 각하,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대령, 자네는 국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입니다. 틀렸소. 국가는 체제요, 질서요, 안정이요. 국민은 그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일 뿐이요. 이민준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만약 이 진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소? 전두환이 계속했다. 전쟁이요. 수십만 명이 죽을 것이요.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요. 그것이 자네가 원하는 정의요? 하지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전두환이 비웃었다. 국민에게는 살 권리가 있어. 진실을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요. 그는 서리철을 하나 꺼냈다. 이것이 공식 보고서요. 김재규는 단독 범행, 동기는 개인적 원한과 민주화 명분, 북한과 무관. 이것으로 끝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오. 국가 안보요. 자네도 군인이라면 이해해야 하오. 이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알았다. 거부하면 자신도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오. 전두환이 명령했다. 전파 기록, 일기장, 사진, 모든 것 소각할 것이오. 하지만 명령이오, 이대령. 이민준은 일어났다. 경례했다. 당을 나왔다.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피가 났다. 그날 밤 국군정보사령부 소각로에서 불이 타올랐다. 박흥주의 일기장, 전파 감청 기록, 사진들, 모든 증거가 제거됐다. 공식적으로 그 증거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 이민준의 기억 속에만 남았다. 12월 첫째 주, 이민준은 마지막 조사를 했다. 해각 스님의 과거. 그가 정말 북한 공작원이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1952년 내무부 보안국 문서. 해각 스님, 본명 김철수, 사상검증. 결론, 의심스러우나 증거 불충분, 감시 필요. 27년간 감시. 하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너무 완벽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민준은 해각 스님의 절 제자들을 찾아갔다. 한 스님이 증언했다. 해각 스님은 가끔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가 몰래 따라갔습니다. 스님은 산 꼭대기에서 랜턴으로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전면 신호였습니다. 모스부호 같았습니다. 북쪽 신호. 27년간 해각 스님은 평양과 연락하고 있었다.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쯤, 보름달일 때. 보름달.
1979년 7월 보름달은 15일이었다. 김재규가 봉은사에서 리명호를 만난 날, 모든 것이 연결됐다. 해각 스님은 연락책이었다. 그는 김재규와 리명호를 연결했다. 작전을 조율했다. 그리고 암살 다음 날 입적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그의 유해는 정말 뿌려졌습니까? 이민준이 물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 전날 밤 스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다음날 아침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달랐습니다. 저는 의심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바꿔치기. 해각 스님은 죽지 않았다. 그도 북한으로 돌아갔다. 공작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민주는 깨달았다. 임무 완수 후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희생양 김재규만 남기고 모든 공작원이 사라졌다. 12월 21일, 이민주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식 버전, 거짓말로 가득한 버전. 김재규는 개인적 원한과 민주화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했다. 공범은 박흥주 외 3명, 모두 체포 또는 사망. 북한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음.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역사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두환은 이미 권력을 잡았다. 12월 10일 쿠데타, 군부장악,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대령, 전두환이 전화했다. 보고서 잘 받았소. 수고했소.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요. 각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을 죽였다는 것을 왜 보복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은 웃었다. 이대령, 정치를 배워야겠소. 보복? 전쟁? 그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요. 경제 발전이요. 북한과 싸우는 것은 나중 일이요. 그럼 언제입니까?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 때로는 있는 것이 최선이요. 전화가 끊겼다. 이민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 거리에는 계엄군이 가득했다. 탱크가 거리를 지나갔다.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민주는 생각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민주는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재규의 재판. 김재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야윈 얼굴, 깊은 눈. 그는 이민준을 봤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증인, 피고가 북한과 연락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이민준은 침묵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없습니다. 이민준이 말했다. 피고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법정에서의 위증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김재규는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민준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내란죄, 살인죄, 즉실 집행한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5시 서울구치소. 이민주는 형 집행에 참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재규는 교수대로 걸어갔다.
침착했다. 마지막까지 군인의 자세를 유지했다. 집행관이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재규는 관중석을 봤다. 이민준을 찾았다. 그를 똑바로 봤다. 나는 벌레를 죽였다. 김재규가 말했다. 하지만 용의 머리는 살아있다. 용의 머리. 무슨 뜻일까? 용서해 주십시오. 김재규가 계속했다. 나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밧줄이 목에 걸렸다. 집행관이 레버를 당겼다. 바닥이 열렸다. 김재규가 떨어졌다. 죽음은 즉시 왔다. 오전 5시 13분. 김재규 사망 확인. 이민준은 눈을 감았다. 김재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용의 머리는 살아있다. 뭘 의미하는 걸까? 차지철은 벌레였다. 그럼 용은 누구인가? 박정희? 아니면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김일성. 용은 김일성이었다. 북한의 지도자. 작전의 최종 승인자. 용의 머리는 살아있다. 김재규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벌레를 죽였지만 진짜 적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이용당했다. 그 순간 이민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김재규도 희생자였다. 그는 북한의 도구였다. 차지철을 증오했기에 이용당했다. 그리고 결국 버려졌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김재규의 마지막 고백.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차지철은 죽었으니까. 이민준은 구치소를 나왔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는 차에 탔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새벽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범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독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단독범행. 공식 역사가 완성됐다. 거짓의 역사. 이민준은 라디오를 껐다.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언젠가 그때까지 그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증언할 것이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속으로 맹세했다. 벌레 작전, 북한의 공작, 김일성의 명령.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해야 했다. 국가를 위해, 평화를 위해. 아니, 진실은 이것이었다. 권력을 위해, 새로운 독재를 위해. 이민준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비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증거를, 미래를 위해. 30년 후 이것을 읽을 사람에게 그는 첫 페이지에 썼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북한의 공작으로 암살당했습니다. 공심 역사는 거짓입니다. 용서하십시오. 2010년 30년이 흘렀다. 이민준은 이제 70세 노인이었다. 은퇴한 대령.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김재규의 얼굴, 박흥주의 일기, 해각 스님의 암자, 불타는 증거들, 그리고 전두환의 목소리. 때로는 있는 것이 최선이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7월 15일, 이민주는 우편으로 두꺼운 봉투를 받았다. 발신지, 평양. 어떻게 가능한가? 남북한 우편 교류는 없었다. 하지만 봉투는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편지 한 장. 이민준 대령께, 나는 박흔주입니다. 30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네, 우리는 당신의 집을 감시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우리처럼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주는 계속 읽었다.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83입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동공된 문서들을 보십시오. 작전벌레의 공식 기록입니다. 평양 정찰구 문서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문서들을 폈다. 북한 정찰국 최고 기밀, 작전명, 벌레, 승인일자, 1979년 6월 15일, 승인자, 김일성 주석, 목표, 남조선 박정희 괴뢰 정권의 핵심 강경파 차지철 제거, 부가 목표, 가능한 경우 박정희도 함께 제거, 방법, 내부자 활용, 후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증거였다. 결정적 증거. 작전 계획서도 있었다. 단계별 실행 계획. 1단계, 김재규 포섭. 방법, 이념 설득 및 차지철에 대한 증오심 활용. 2단계, 박흥주 포섭. 방법, 가족 인질 및 애국심 호소. 3단계, 최종 실행. 날짜, 1979년 10월 하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해각 스님의 역할, 리명호의 접촉, 자금 지원, 탈출 계획, 완벽한 문서. 편지는 계속됐다. 이민준 대령, 나는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형 박흥철은 5년 전 죽었습니다. 임종 전에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증오를 만들었다. 나도 이제 압니다. 이 문서들을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곧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박흥주 올림. 편지 날짜 2010년 7월 1일. 이민주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그는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주요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의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 서울 프레스센터. 300명의 기자. 이민주는 단상에 섰다. 그의 손에는 북한 문서 복사본. 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수사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공작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이민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작전벌레, 김일성의 승인, 김재규 포섭, 박흥주 활용.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뉴스 속보, 긴급 토론. 정부는 진위조사를 약속했다. 야당은 정부를 비난했다. 30년간 국민을 속였다. 하지만 며칠 후 반전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 출처이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입장, 김재규 단독 범행 유지. 공식 입장 유지. 또다시 은폐. 이민주는 절망했다.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된 사건, 너무 민감한 진실, 남북관계 고려, 국민 혼란 우려. 공식적으로 진실은 여전히 묻혔다. 비공식적으로 의심이 퍼졌다. 인터넷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정말 북한이 했을까? 아니면 이민준이 조작한 걸까? 이민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일성은 차지철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2015년, 이민주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 벌레,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의 진실.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갈렸다. 절반은 믿었다. 절반은 의심했다. 2020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냈다. 남조선 괴뢰들의 터무니없는 날조. 우리 공화국은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 부인이었다. 하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너무 격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2025년,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통일이 논의됐다. 북한 문서고가 개방됐다. 국제조사단이 평양으로 갔다. 하지만 작전벌레 관련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서고가 불탔습니다. 북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2020년 화재로 많은 기록이 소실됐습니다. 얼마나 편리한가. 증거는 또다시 사라졌다. 2026년 1월, 이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암, 말기.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다. 그의 옆에는 기자 한 명. 젊은 여성, 20대. 대령님,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진실이 뭡니까? 정말 북한이 했습니까? 이민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 거리.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진실이 뭐냐고. 이민준이 말했다. 내가 46년간 묻어온 질문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진실은 복잡합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증오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증오를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진짜였습니다. 김재규는 희생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이민주는 오래 생각했다. 모두가 범인입니다. 김일성, 김재규, 차지철,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도. 왜 당신도입니까? 나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그것도 범죄입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9년으로. 공개했을 것입니다. 즉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민주는 단호했다. 거짓 위의 평화보다 진실 위의 전쟁이 낫습니다. 정말로요? 이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3월 11일, 이민주는 죽었다. 향년 85세.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다. 기자들, 역사학자들, 시민들. 그의 관 위에는 그가 쓴 마지막 메모가 놓여 있었다. 미래의 역사가에게 5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김재규는 언제부터 북한과 접촉했습니까? 둘째, 박정희도 처음부터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우연이었습니까? 셋째, 전두환은 진실을 알고도 숨겼습니까? 아니면 정말 몰랐습니까? 넷째, 만약 진실이 당시 공개됐다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다섯째, 거짓 평화와 진실 전쟁 중 무엇이 옳습니까? 이 질문들에 당신이 답하십시오. 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한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새 문서를 보냈다. 이민준의 원본 수사일지 197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일 기록.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모든 의심. 소각됐다고 알려진 그 기록이 살아있었다. 이민준이 복사본을 숨겨놨던 것이다. 문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됐다. 연구자들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다. 공식 역사가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국정원은 여전히 확인 불가라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날조라고 했다. 학자들은 여전히 싸웠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민준이 가져갔는가? 김재규가 가져갔는가? 김일성이 가져갔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진실 같은 것은 없었는가? 오직 각자의 관점만 있었는가? 2026년 10월 26일, 암살 47주년. 국립묘지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박정희 묘 앞 수백 명이 모였다. 한 노인이 단상에 섰다. 박정희의 먼 친척. 그는 말했다. 47년 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김재규? 북한? 역사.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진실을 찾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준 대령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답을 찾지 못했어도. 추모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한 젊은이가 남았다. 그는 박정희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연무동으로 갔다. 이민준 대령의 묘. 젊은이는 꽃을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대령님, 저는 답을 찾겠습니다. 당신이 못 찾은 진실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는 일어났다. 걸어갔다. 결심한 발걸음.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수사관이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가 질문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김재규는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 차지철은 벌레였는가, 희생자였는가? 김일성은 배우인가, 무관한가? 진실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질문들은 남았다. 대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민준 대령은 30년간 침묵했다. 그리고 16년간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어디선가 답을 찾을 것이다. 아니면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